자, 여러 가지 힘 봅시다. 자, 줄다리기를 해. 양쪽에서 두 팀이 잡아당기를 할 거예요. 줄을 잡아당기는데 어느 순간 아무리 힘을 줬는데도 줄이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가지 않고 가운데만 계속 팽팽해져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 왜 그럴까?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그렇겠지. 그게 한쪽의 힘이 더 세면 그 센 쪽으로 줄이 옮겨가겠지. 자, 그런 외에 줄다리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줄이 팽팽해지면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어. 그 까닭이 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잡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비교를 했었던 거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했었습니다. 수평대에서 두 물체가 받침점으로 각각 같은 거리에 놓여 있을 때, 자, 이렇게 받침대 같은 거리에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물건을 올려놓았을 때 나무판이 기울어진 쪽 이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기울어졌다 그러면 이쪽 무게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용수철 저울을 이용을 해서 용수철이 늘어나는 정도로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중등과정의 힘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하고 서하고 누가 더 힘이 세? 힘이 더 세? 어떻게 알아? 힘이 더 센지? 팔씨름 해봤더니 이겼어? 그러면 힘이 센 거야. 그러면 과학에서도 힘이 이런 팔씨름을 했었을 때 그 힘인지 한번 알아보자.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하게 하는 원인을 우리는 힘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과학에서의 힘은 모양이나 운동 상태, 즉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물체가 풍선이 있어. 얘가 선생님이 과학의 힘을, 과학에서 말하는 힘을 줄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의 모양이 바뀌었어. 아니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 움직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얘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빠르게 하는 거지. 더 빠르게, 아니면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천천히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를 바꿔?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오는데 선생님 이쪽으로 쳤어. 그럼 이쪽으로 오던 풍선이 어떻게 했어? 운동 방향이 바뀌었지. 이렇게 어떤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빠르게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혹은 모양이 바뀌었을 때의 그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해? 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따라 힘의 효과가 달라져.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탁 치니까 얘가 날아갔어. 그랬을 때 더 큰 힘으로 풍선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 더 빠르겠지. 맞아? 이런 식으로 힘의 크기에 따라 힘의 효과가 달라지겠다라는 건데, 힘의 크기가 클수록 물체의 모양 변화가 클 거야. 아까 살짝 주면 조금 찌그러질 거고 많이 주면 많이 찌그러지겠지. 맞아? 혹은 운동 방향, 빠르기의 변화가 힘의 크기가 크다? 그러면 물체의 모양의 변화도 빠르기도 방향도 크게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점토를 누르면 점토의 모양이 변하는 이런 모양의 변화, 이것도 힘에 의해서. 그 다음, 개가 썰매를 끌면 정지해 있던 썰매가 움직인다. 운동 상태, 정지해 있던 게 어떻게? 썰매가 움직이고 있어. 운동 상태가 변화. 혹은 굴러오는 축구공을 발로 차면 얘가 어때? 순간적으로 찌그러지면서 얘가 어때? 이쪽에서 굴러오다가 이렇게 차면 얘가 찌그러지면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운동 상태가 변할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힘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아까 일상에서 힘은 능력이나 에너지, 아까 뭐래서 팔씨름에서 이겼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능력이야. 그래서 또 혹은 에너지, 정신적인 노동. 선생님 지금 보여? 여기 입술 튼 거?
요 며칠 저기 선생님네 아기 애가 아파가지고 독감 때문에 열이 계속 40도까지 올라가니까 계속 밤에도 체크하고 약 먹이고 막 그렇게 했어. 이틀을. 그랬더니 지금 입술이 이렇게 부르텄어. 아우 힘이 들었어. 힘이 든 거 맞잖아. 이러한 정신적이나 아니면 그 육체적인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학에서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할 때 힘이 작용했다라는 것 구분지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힘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힘을 우리가 표현을 해볼 거예요. 힘을 표현을 할 건데 힘을 표현을 할 때 화살표로 표현을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가 시작하는 요 지점을 우리는 힘의 작용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힘에 작용하는 지점을 얘기를 할 거야. 어디? 화살표가 시작되는 점. 화살표의 시작점을 힘의 작용점. 힘이 작용하는 지점을 얘기를 할 거고 힘의 크기를 나타내면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옆에 이렇게 화살표 두 개가 있어. 그러면 화살표의 길이가 길다라고 하면 힘의 크기가 크고 화살표의 길이가 짧다라고 하면 힘의 크기가 작은 거야. 누가 크겠어? 화살표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화살표의 길이가 긴 힘의 크기가 얘가 더 크고 얘는 작다. 길이로 비교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힘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즉 힘이 작용하는 방향. 그래서 이렇게 힘을 화살표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힘의 단위.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이렇게 대문자 N으로 쓰고 뉴턴이라고 읽을 거야.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이 있지. 그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왜 사과가 왜 떨어질까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뉴턴이라고 부르는 거지. 물체의 모양이 바뀌거나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빠르기가 변한다. 물체에 뭐가 작용을 하면? 힘이 작용을 하면 힘을 화살표로 나타날 때 화살표의 시작점을 우리는 뭐라고 해? 힘의 작용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용점. 그 다음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고 화살표의 방향은 힘의 방향을 나타낸다. 자, 여기 알짜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 알짜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니? 알짜배기. 알짜배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알짜라고 하면 군더더기가 없이 그냥 핵심을 알짜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짜배기. 그래서 여기 알짜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한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을 할 때 이 힘들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이야. 그러니까 전체 힘을 합칠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힘이 제일 클 거니까 어떤 쪽으로? 이쪽으로 조금 다 합쳐지게 되면 이쪽으로 어떻게? 이만큼의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모든 힘을 어떻게 합친 것을 우리는 알짜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같은 말로 이렇게 합쳐진 힘이라고 해서 합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할 겁니다. 알짜 힘. 자, 그러니까 힘을 다 합치면 돼.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떠한 물체가 있는데 힘이 하나는 F1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해. 그리고 또 같은 물체에 F2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냐? 합력은 얼마냐라고 하면 지금 어때? 지금 같은 방향으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의 F1과
세 칸의 F2 힘을 그러면 힘의 방향이 다 같은 방향이지. 그럼 어떻게 배우면 돼? 두 개의 힘을 합치면 되겠다. 그러면 6개 더하기 3개니까 합력. 알자 힘은 이쪽 방향으로 9개의 힘을 9칸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 지금 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두 힘을 합쳐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자 힘을 구할 때 방향이 같다라고 하면 그 두 힘의 크기를 합쳐주면 되겠다. 자, 이거는 간단해. 왜? 방향이 같으니까 그 두 개의 힘을 더해주면 될 거고, 이번에는 여기에 물체가 있는데, 자,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힘이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6칸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왼쪽 방향으로 힘이 3칸. 자, F1은 오른쪽으로 6칸, F2는 왼쪽으로 3칸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힘의 방향이 반대지. 그럼 어떻게 돼? 두 힘의 차를 구하면 그게 알자 힘의 크기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 3개의 힘이 있으니까 여기 3개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의 힘 3칸이 남겠지. 자, 그럴 때 크기가 얘는 작고 얘는 크잖아. 그러면 크기가 큰 힘의 방향으로 알자 힘의 방향이 나타나게 된다. 두 힘의 차를 구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힘을 합성한 거, 즉 알자 힘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 되니?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같은 방향이면 힘을 합치고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면 그 차를 구하고 큰 힘의 방향이 알자 힘의 방향이 되겠다. 어떠한 물체에 힘이 여러 개야.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알자 힘이 0이야. 모든 힘의 합력을 구했더니 0이래. 0. 그러면 물체가 어떻게 되겠어? 움직이지 않겠지. 맞아?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자, 이 가 봅시다. 가는 오른쪽 방향으로 5N의 힘이 가해질 거니까 얘는 어디로 가겠어?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자, 여기 나의 경우 봅시다. 힘의 하나는 오른쪽으로 5N이야. 또 다른 힘 하나 F1이 5N이고 F2가 5N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둘 다 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합력 더해주면 오른쪽으로 10N의 힘이 가해지겠지. 그러니까 얘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 다의 경우 봅시다. 오른쪽으로의 5N, 왼쪽으로 5N. 그러면 두 개의 힘을 합치면 그 합력은 뭐가 돼? 알자 힘이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물체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정지해 있는 상태가 되겠지. 이때가 뭐라고 해서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나 다를 봤었을 때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힘의 크기가 5N으로 같아야 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두 힘의 평형 조건이야. 힘의 크기가 같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야 평형이 이루어진다. 얘는 정지해 있겠다라는 겁니다.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 힘들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알자 힘. 알자 힘이라고 하든지 혹은 합력이라고 하든지. 맞아? 힘을 합쳐놓은 걸 알자 힘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알자 힘이 0이어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게 될 겁니다.
자, 한 물체에 5N과 3N의 두 힘이 각각 오른쪽 방향, 한 물체의 오른쪽 방향으로 5N, 오른쪽 방향으로 3N이 작용을 하면 알자 힘의 크기는 지금 힘의 방향이 같지? 그러면 그냥 합치면 되겠지. 8N이 되겠고 방향은 오른쪽 쪽 방향이 되겠다. 한 물체에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가 같고, 자, 두 힘의 크기가 같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얘는 움직이지 않지. 이걸 뭐라고 해? 힘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엔 중력 알아볼 건데, 자, 되게 가볍지? 가벼운데 얘는 선생님이 입으로 불었어. 그러면 이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거든. 그럼 이산화탄소는 여기 있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을 거야. 우리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런가 보자. 얘를 놓을 거야. 바닥으로 떨어지지.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기체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벼운 풍선이 공중에 떠거나 아니면 위로 날아가지 않고 왜 바닥으로 떨어지냐? 그게 중력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야 돼.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얘를 한번 떨어뜨렸을 때랑 그 다음에 조금 무거운 이 핸드크림을 떨어뜨렸을 때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았어? 핸드크림. 이런 식으로 중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무거운 물질일수록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어떻다? 크다라는 거. 요거 개념 잘 기억을 해둬야 돼. 뭐가 클수록? 무거운 물체일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다라고. 자, 그때 선생님이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낙하산 타는 얘기를 하는데 낙하산을 타면 공중에서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떨어져. 처음에는 낙하산을 피지 않고 그러면 지구가 나를 막 잡아당기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나를 막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공중에서 떨어질 거야. 그러면 중간에 아무것도 없지. 이런 식으로 지표면에 지금 선생님이처럼 밟고 있는 이렇게 지표면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도 중력이 작용하지만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물체에도 어때?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맞아?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공중에 얘를 놨어. 이렇게 공중에 있는 물체도 어때? 이런 식으로 중력의 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달에도 지구의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 자, 우리 지구는 태양주위를 돌고 있어. 그걸 이제 공전이라고 하고, 지구 혼자 돌고 있는 걸 자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고 있고, 지구의 위성인 달은 우리 지구주위를 돌고 있어. 왜 얘가 우리 지구주위를 돌고 있는지 알아?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그 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힘이 없으면 날아가겠지. 바깥으로 멀리 떨어져 나가겠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달에서도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이 될 겁니다. 자, 지구뿐만 아니라 달이나 화성 같은 다른 천체에서도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천체에서도 그 천체에서 중력이 작용을 할 거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고, 천체마다 중력의 크기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와 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 뒤에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중력의 방향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얘를 여기서 떨어뜨리고 얘는 여기서 떨어뜨린다라고 했을 때 얘가 떨어지는 방향이 중력의 방향이 될 겁니다. 즉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게 중력의 방향이게 될 거고, 보통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얘기도 할 겁니다. 연직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 쉽게 말하면 실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에다가 추를 매달아 놓을 거야. 자, 추를 실에 매달아 놓고서 이렇게 위에서 실을 늘어뜨려 가지고 잡고 있으면 그때 어디를 향할 거야? 요 추가 가리키는 방향, 실이 가리키는 방향, 여기를 우리는 연직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게 어느 방향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지구 중심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아까 아이작 뉴턴이 만일 인력 이 중력 얘기를 했었을 때 사과나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과나무에서 똑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왜 바닥으로만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했냐면 지구가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상의 물체가 어디로 떨어져? 아래로 떨어지는 게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지구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 있겠지. 만약에 중력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예상을 하면, 가상으로 하면 어떻게 돼? 우린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붕붕붕붕 그냥 떠 있을 거야, 계속. 그냥 우주에서 하는 것처럼 유영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밀었어. 나는 땅바닥에 묶어놓고 지은이 밀었어. 그러면 지은이 어떻게 한없이 저쪽으로 밀려나야 된다고. 자, 이게 이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기도, 물도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공기도 중력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땅부터 수 킬로미터 이내에 대부분의 공기들이 다 몰려 있어. 그에 반해서 30km 이상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공기 입자가 굉장히 희박해. 왜?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부분에는 공기 입자가 많아. 그러니까 멕시코시티 같은 고산지대에 가면 산소가 부족해. 왜? 고산지대라 고산지대에는 기압이 낮아. 공기 밀도가 희박해. 여기는 공기가 많은데 거기는 공기 입자가 적어. 고산지대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면 어떻게 돼? 숨쉬기도 힘들어. 숨을 쉬기도.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그쪽 가서 축구를 하려고 하면 가서 숨쉬기도 힘드니까 어떻게? 미리 한 일주일 전쯤에 가가지고 거기에 적응하는 훈련을 한 다음에 축구 경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기가 여기에 존재를 하는 이유, 여기 많이 존재하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래?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음료수를 마실 때 컵 속의 음료가 지면에 따라서 기울어지는 것도 뭐 때문에 그래? 이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무게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무게. 여학생들이니까 무게를 물어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80kg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무게가 뭐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중력이 달라진다라고 했어. 아까 달에서의 중력이나 지구에서의 중력은 달라. 왜냐면 달의 크기가 지구보다 작기 때문에 그 큰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하고 작은 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의 차이가 있어. 그러면 중력이 다르게 측정이 될 거니까 어때? 무게도 다르게 측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게의 단위는 힘의 단위와 같은 뉴턴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야 돼. 무게의 단위는 뭐가 돼? 뉴턴이야. 너 몸무게 얼마야? 하면 우리는 보통 80kg예요, 60kg예요, 50kg 얘기를 하는데 뉴턴이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 거의 못 봤지. 원래 무게의 단위는
뉴턴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를 측정할 때는 용수철 저울이나 가정용 저울 등을 사용을 해서 무게를 측정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질량이야.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고유한 양을 우리는 질량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이야. 물질마다 다 그 고유한 양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하는 장소가 달라져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무게는 지구에서 무게를 측정하거나 달에서 무게를 측정하거나 달라진다라고 했어.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값은 잘 기억해둬야 돼. 얘는 고유한 값이야. 얘는 달에서 측정을 해도 혹은 우주에서 측정을 해도 지구에서 측정을 해도 이 질량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무게는 변해. 측정 장소에 따라서 무게는 변해. 질량은 측정 장소에 따라 절대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이 질량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질량의 단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램이나 킬로그램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도 양팔 저울 같이 생긴 걸 윗접시 저울이라고 하지. 이렇게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 등을 사용을 해서 질량을 측정을 하게 된다. 질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램, 킬로그램을 질량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학 무게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몇 뉴턴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 했지. 킬로그램으로 얘기를 하지.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일상생활에서 킬로그램이나 그램을 무게의 단위로 사용하는 거. 원래 뉴턴을 써야 된다라고 했어. 무게라고 하면 뉴턴 써야 되는데 왜 킬로그램이나 그램을 쓰냐라는 거지. 여기 나와 있네. 지구 표면에서 물체의 무게가 질량에 비례하므로 가정용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면 질량의 단위로 환산할 수 있다. 즉 이게 우리가 가정용에서 쓰는 몸무게를 측정하는 그 몸무게 혹은 저울들은 다 킬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될 거야. 뉴턴을 뭘로 바꿔놓은 거야? 킬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바꿔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게다라고 얘기를 하면 뉴턴으로 표현을 하진 않아.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그램이나 킬로그램으로 사용을 한다. 뭐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니까 개념 하나만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 우리 지구 표면이니까 어디니? 여기 땅바닥 우리가 밟고 있는 여기를 말할 거야. 그럼 이게 약간 고산지대로 가거나 뭐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 지구 표면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의 무게는 약 9.8N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질량이 1kg이다. 이거는 무게로 나타나면 9.8N이라는 거야. 왜 9.8이냐? 이거는 고등과정 가서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 9.8이라고 하는 그 상수 도출하는 건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 1kg 9.8N이구나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측정한 물체의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 이게 뭐냐면 질량이 1kg에 9.8N이면 질량이 2kg이야. 그러면 무게는 어떻게 될까? 무게는 몇 뉴턴이야? 질량이 2kg면 물체의 무게는 몇 뉴턴이야? 9.8에다 9.8 더하면 되지. 맞아? 19.6 뉴턴이 되겠다. 3kg이면 얼마가 돼?
그러니까 또 9.8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질량이 2kg, 3kg, 4kg, 5kg 하면 이 물체의 무게도 계속 늘어나겠지. 얘가 하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져. 얘를 뭐라고 해?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장소에서 물체의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이 커지면 물체의 무게도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지구 표면에서 1kg일 때 9.8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질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체의 고유한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질량이 6kg인 볼링공이 지구에서 측정했었을 때 질량이 얼마? 6이야. 달에서 측정을 했었을 때도 질량은 6kg이야. 그 다음에 우주정거장에서 측정을 해도 질량은 6kg이야. 왜? 질량은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측정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 우주라고 해서 우주는 진공 상태잖아. 진공 상태니까 가벼울 것 같은데 질량은 어디가 됐든 항상 같다. 일정하다라는 거야. 자, 일정해. 지구가 됐든 달이 됐든 우주정거장에서 모두 질량이 6kg으로 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를 무게를 측정을 하면 무게라고 하는 것은 측정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중력에 따라서 이 무게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표면에서 이 6kg의 볼링공의 질량을 구하게 되면 1kg의 무게가 약 9.8이니까 질량이 6이니까 9.8에다 6 곱해주면 될 거야. 그러니까 볼링공의 무게는 지구에서는 58.8N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무조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환산을 하는지. 자, 얘가 달에서 한번 측정을 해볼 거야.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에서의 약 6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볼링공의 무게는 약 9.8이지. 왜? 58.8 곱하기 6분의 1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무게의 6분의 1이야. 질량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돼. 왜? 달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지구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이다라는 거. 이 수치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무게가 60N이야. 얘를 달에 가서 측정을 하면 얼마가 돼? 10N이야. 6분의 1 곱해주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58.8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지구에서는 약 얼마? 9.8N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계산하기 쉽게 지금 6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치? 아까 1kg의 질량이 9.8이라고 했으니까 6 곱해줬잖아. 다시 6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링공의 무게는 자 6kg의 질량을 갖는 볼링공의 무게는 지구에서는 58.8N, 달에서는 6분의 1이니까 9.8N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주정거장에서 무게를 재보면 거기는 중력이 없어. 얘는 우주정거장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볼링공의 무게는 뭐가 돼? 0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지구에서 어떠한 볼링공의 무게를 재봤더니 이건 지금 질량 측정한 거고 그 다음에 무게를 재봤어. 그랬더니 58.8N이야. 달에 가서 얘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무게 9.8N이야. 우주정거장에선 0이 나타나게 됐다. 왜?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는 지구의 6분의 1. 우주정거장에서는 중력을 느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는 0이 된다라는 거. 요거 계산하는 거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에서 측정한 질량, 지구에서 측정한 질량, 우주정거장에서 측정한 질량은 다 같아. 질량은 같아. 그렇지만 무게는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질량은 같아. 무게가 달라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중력이라고 했고 지구 중심 방향 지구 중심이라고 해도 되고 또 뭐라고 했어?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하고 연직 방향이라고도 한다라고 했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해? 무게라고 한다라고 했지. 무게. 지구에서 질량이 30kg인 물체를 달에 가져가면 질량은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측정을 해도 같아. 30kg이야. 무게는 몇 뉴턴이니? (30kg) 곱하기 9.8 해줄 거고 이게 이제 얘가 지구에서의 무게가 될 거고 그 다음 얘가 달에 가져가니까 달에서는 얼마라고 했어?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얼마가 돼? 얼마야? 계산한 거 얘기해봐. 얼마? 지윤이 얼마 나왔어? 저 5요. 응? 5? 서한 얼마 나왔어? 209. 209? 9.8 곱하기 5잖아. 49 뉴턴 나와야 되는데? 49 뉴턴? 이거 맞아? 질량 곱하기 9.8이 무게야. 이게 지구에서의 무게고 지금 얘를 어디에서 달에서 측정을 할 거니까 무게는 그 중력이 6분의 1이라고 했잖아. 달에서. 그러니까 6분의 1을 곱해줘야 돼서 49뉴턴이 나온다. 이거 되게 간단한데 이런 문제 나온다고. 이런 거 같아. 간단하잖아. 뭐 소수점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지구에서와 달에서의 무게를 측정하는 거. 질량은 같을 거니까 무게 측정하는 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게 된다. 탄성력 얘야. 고무줄을 보면 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노란색 고무줄이 있습니다. 얘를 잡아당겼어. 늘어났네. 이걸 다시 놓을 거야. 지금 선생님이 잡아당기고 있는데 얘가 지금 원래 잡아당긴 쪽 말고 원래 방향 쪽으로 얘가 날 지금 잡아당기고 있어. 그럼 얘를 놓으면 어떻게?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자, 이렇게 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우리는 탄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탄성을 가진 물체를 우리는 탄성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용수철이라든지 금방 이러한 고무줄, 고무띠 이런 것들이 탄성체, 탄성을 가진 물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탄성력, 여기 힘력자 썼습니다. 탄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우리는 탄성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얘가 탄성체야. 탄성체. 얘가 선생님이 잡아당겼어. 이쪽으로 잡아당겼어. 어느 쪽으로? 너희가 봤을 땐 이쪽, 선생님의 오른손은 너희가 봤을 때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쪽 손은 오른쪽으로 잡아당기지. 그러면 선생님이 힘을 줘서 여기로 잡아당겼는데 이 탄성체가 갖는 탄성력은 어디야? 힘을 주는 반대 방향이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서로 어떻게 되겠어? 탄성력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왜 그러냐면 탄성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자,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고무줄을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줘서 잡아당겼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됐니? 이렇게 길게 늘어났지. 그러면 힘의 방향이 좌우야. 그랬을 때 탄성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을 하냐면 탄성력이 작용을 하게 된다. 탄성력은 어디야? 힘의 방향이 선생님이 이쪽이라고 했으니까 탄성력이라고 하면 힘의 방향인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의 방향이 되겠다. 뭐야? 힘을 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의 방향이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맞아? 이거 봐. 탄성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 탄성력의 방향이 정해지게 될 거고
즉 탄성체를 변형을 시켰어. 이렇게 찌그러졌어. 그러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탄성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구부려줬어. 그래서 놨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밀 때는 힘을 열로 줬어. 그러면 탄성력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어느 쪽이 되겠어? 이쪽 방향으로 지금 탄성력이 작용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를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도 하나의 탄성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탄성력의 크기. 자,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탄성체에다가 준 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 힘의 크기를 나타낼 때 힘의 크기는 뭐와 같다고 했지? 화살표의 길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탄성력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뭐 똑같지는 않았는데 거의 비슷한 길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탄성체에 작용한 이 힘하고 탄성력의 크기가 어때? 같기 때문에 비슷하게 선생님이 화살표의 길이를 표현을 했어. 가해준 힘의 크기와 뭐와 같아? 탄성력의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즉 탄성력의 크기다라고 하면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탄성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고무줄이 이만큼 늘어났어. 이만큼 늘어났어. 어떤 게 더 큰 힘을 줬을까? 얘가 더 큰 힘을 줬으니까 변형 정도가 더 크겠지. 맞아? 이런 식으로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의 변형 정도가 클수록 자 얘가 커. 변형 정도가 커. 그러면 탄성력의 크기도 어떻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고무줄을 이만큼 변형을 시켰어. 변형을 이만큼 시켰어. 변형을 이만큼 시켰어. 자 탄성력의 크기는 가해준 힘이야. 가해준 힘과 뭐가 같다고 했어? 탄성력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변형 정도가 크다. 그러면 탄성체의 변형 정도가 커진다라고 하면 어때? 누가 커? 얘도 마찬가지로 탄성력의 크기도 얘가 크겠지. 얘보다는 얘가 탄성력이 크고 얘가 탄성력이 더 커. 즉 이렇게 탄성체의 변형 정도랑 탄성력의 크기가 비례하다. 탄성체의 탄성 정도가 커지면 탄성력도 같이 커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탄성 한계라는 게 있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 작용한 힘이 없어져도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지 못해. 이게 왜냐면 탄성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지. 어떠한 용수철 이렇게 잡아당기다가 놓으면 똥 하고 들어가고 길어졌다 다시 작아지는데 이걸 탄성 한계를 넘어서는 힘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쭉 늘어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이게 탄성 한계라는 겁니다. 됐어?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우린 탄성력이라고 한다. 자,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게 용수철이야. 그러면 처음 길이가 이만큼이야. 그런데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겼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힘을 이만큼을 줬겠지. 이만큼의 힘을 줬어. 그랬더니 길이가 이랬던 용수철이 이만큼 늘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잡아당기는 힘이 이만큼이면 탄성력은 뭐라고 했어? 잡아당기는 힘, 그 힘의 반대 방향으로 힘의 크기만큼이니까 탄성력은 이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의 크기가 탄성력의 크기. 탄성력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됐어? 얘를 이번엔 눌러볼 거야. 처음 길이는 이렇게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데 눌렀더니 얼마큼? 이만큼으로 줄어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줬지. 맞아? 힘을 줘서 눌렀잖아. 그러면 탄성력의 방향은 어디가 되겠어? 그와 반대 방향인 이쪽 방향으로
탄성력의 방향이 형성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준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그리고 누르는 힘만큼 이쪽 탄성력의 힘의 크기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잡아당겨도 마찬가지지만 눌러도 같다라는 거예요. 눌러줘서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 누르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탄성력의 방향은 어디야?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 힘의 준 크기와 똑같은 탄성력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얘를 이번에는 매달아 놓을 거야. 매달아 놓고 추를 하나 달아 놓게 될 거야. 그러면 자, 이 추를 매단다라고 하면 이쪽 방향이지. 지구 중심 방향, 연직 방향으로 용수철이 얼마만큼 늘어나겠지. 추의 무게만큼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거야. 그걸 뭐라고 해? 중력이 작용을 할 거지. 그러면 이 용수철의 탄성력의 방향은 어디가 될까?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중력이 어디로 작용하니? 밑으로 작용하니까 힘의 방향은 그 반대 방향인 위의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게 된다. 중력의 반대 방향, 가해준 힘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중력 방향, 탄성력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쪽 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탄성력의 방향, 그 반대 방향은 위의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 중력의 크기와 탄성력의 크기가 서로 같아지면 얘는 어떻게 될까? 용수철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일정한 길이를 유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력이 더 커지면 밑으로 내려갈 거고, 그러다가 탄성력도 커지면 이게 내려갔다 왔다 갔다 딱 멈추겠지. 그게 뭐야? 이 중력과 탄성력이 서로 같아질 때, 그때 추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것도 이거 잘 봐봐. 용수철 탄성력의 크기를 한번 보면 하나를 매달아서, 자, 지금 하나도 매달하지 않았을 때 이때의 길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추를 1N짜리 추를 하나를 매달았더니 1cm가 늘어났어. 자, 두 개를 매달았어. 2N이야. 그랬더니 2cm가 늘어났어. 이번에는 저울 3개를 매달았어. 3N이었더니 3cm가 늘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그래프에 그대로 넣을 겁니다. 오른쪽 여기 가로축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1cm, 2cm, 3cm 이렇게 센티미터로 나타나겠고, 세로축은 탄성력의 크기인 1N, 2N, 3N이야. 그래서 1N일 때 1cm 여기 찍고, 2N일 때 2cm 여기 찍고, 그 다음 3N일 때 3cm 여기 찍고 쭉 연결을 해봤더니 어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이 탄성력의 크기에 비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보면 탄성력의 크기야. 그런데 여기 탄성력의 크기 알려줬어? 안 알려줬지? 물체의 뭐만 알려줬어? 무게만 알려줬어.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니? 중력이라고 했지. 중력의 크기와 뭐랑 같다? 탄성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1N이면 탄성력도 여기 1N이라는 거야. 맞아? 중력하고 뭐랑 같다? 탄성력하고 같다라고. 왜? 여기로 중력이 작용하면 중력과 반대 방향인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탄성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크기는 뭐와 같아? 탄성력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와 같아. 왜? 이쪽으로 힘을 준 힘의 크기가 1N이니까. 그게 중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1N의 힘.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를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 그럼 이게 뭐와 같아? 중력의 크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됐니? 이랬더니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뭐와 같아? 탄성력의 크기와 같아. 탄성력이 1일 때 1cm, 2일 때 2cm 늘어나고, 탄성력이 3N일 때 3cm 늘어나게 된다. 서로 탄성력의 크기가 커지면 용수철에 늘어나는 길이도 같이 커지니까 뭐라고 한다? 이 관계를 비례한다라는 거야. 그럼 반비례는 뭔데요?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게 반비례고,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지면 그게 뭐야? 비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탄성력을 우리가 어디 이용을 하냐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이용하고 스포츠에서도 이용하고 여러 군데 여러 곳에서 이러한 탄성력을 이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장대 높이 뛰기 있지. 장대. 이렇게 장대를 들고 막 뛰어가서 이렇게 콕 찍고 그 탄성력을 여기 구부러졌지. 탄성력을 이용해서 이 높이 뛰는 장대 높이 뛰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문구류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집게 있지. 집게. 집게가 다 어디 갔냐? 없네. 저쪽 방에 있나 보다. 집게 있지. 파일, 종이 찝는 이런 집게도 마찬가지로 탄성력으로 많은 양의 종이를 묶음으로 보관하는 이런 집게 혹은 빨래 집게도 다 뭐야? 이러한 탄성력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트램폴린 있네. 트램폴린 뭐하니? 여기 올라가서 높은 높이까지 점프도 하고 거기에서 요즘에는 헬스로 그거 많이 하더구만. 점프하는 거 그리고 묘기도 부리고 하는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옆에 뭐 들어있어? 둘레 용수철들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스마트 기기 거치대 보면 여기에 연결 부위에 여기 뭐가 있어? 여기도 스프링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단단하게 고정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거치대 이런 데도 다 탄성력을 이용을 한다. 힘을 받아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 뭐라고 해? 지훈이? 탄성.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뭐라고 해? 탄성력. 힘력자 붙이면 돼. 탄성력이라고 한다. 자, 용수철을 5N의 힘으로, 5N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당겼대. 용수철의 탄성력의 크기는 몇 뉴턴이야? 5N이야? 그 방향은 어디가 되겠어? 오른쪽? 용수철을 지금 오른쪽으로 당겼어. 그러면 힘의 방향이 이쪽이야. 탄성력은? 그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시험 문제 틀렸네? 그럼 틀린 거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용수철의 탄성력의 크기에 어때?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탄성력이 크면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도 길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자, 탐구 봅시다. 용수철의 탄성력 측정하기입니다. 뭐냐면 용수철을 이용을 해서 탄성력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러한 역학장치를 설치를 해 놓고 용수철, 힘 센서, 그 다음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뭐니? 분석 앱에다가 놓고 이 용수철을 잡아당겨 볼 겁니다. 여기를 잡아당겨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각각 2cm, 4cm, 6cm, 8cm, 10cm일 때 힘의 크기를, 힘 센서가 있으니까 힘의 크기를 측정하고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이 센서 분석 앱에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확인해 볼 겁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처음에 용수철의 일정한 이렇게 용수철이 이렇게 있으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라고 하면 원래 이게 용수철이 5cm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2cm가 더 늘어났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만큼 2cm만 더 늘어난 거예요. 이게 2cm라는 거예요. 원래 길이에서 자 5cm인데 원래 길이가 5cm야. 그러면 어떤 힘을 줘서 얘가 용수철이 늘어나서 7cm가 됐다라고 하면 몇 cm가 늘어난 거냐라는 거지. 잘 기억을 해. 원래 5cm였으니까 지금 7cm가 됐다라고 하면 2cm만 늘어났다라는 거 알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야.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늘어난 용수철의 전체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뺀 값과 같다라는 거야. 처음 길이가 5cm가 있지. 그거 잘 생각을 해둬야 돼. 처음 길이를 같이 늘어난 길이에 포함을 시키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처음 길이는 빼야 돼. 그래야 순수하게 늘어난 길이만 측정을 해야 돼. 자, 그랬더니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2cm일 때 힘의 크기는 0.2N, 4cm가 늘어났을 때 힘의 크기는 0.4N,
6cm일 때 0.6N, 8cm일 때 0.8N, 10cm일 때 1N입니다. 이거를 갖다 그대로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면 그래프에다가 한번 집어넣을 겁니다. 자, 가로축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자, 요거 표시할 때 항상 이렇게 그래프를 표시하면 화살표 그리고 여기 점 찍어놓고 여기 0을 항상 표시를 해줘야 돼. 0 표시하는 거 표시 안 하면 감점이야. 표시해놓고 여기가 뭐냐? 가로축이 뭐야?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하고 이렇게 단위도 적어줘야 되겠고, 세로축도 마찬가지야. 탄성력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 뉴턴이라고 하는 거 여기도 단위 꼭 적어주고, 여기 0.2, 0.4, 0.6, 0.8, 1.0의 탄성력 오른쪽으로 센티미터지. 2cm, 4cm, 6cm, 8cm. 자, 그랬더니 그대로 갖다 적으면 되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2cm 늘어났을 때 힘의 크기 0.2 점 찍고, 4cm일 때 0.4N, 6cm일 때 0.6N 이렇게 점 찍어놓고 어떻게 이 점을 원점으로부터 쭉 이렇게 연결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러한 비례하는,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비례하는 이러한 직선이 나타나게 되는 그래프. 그래프 뭐 어렵지 않지. 그냥 요거나 여기 봐봐. 표를 어떻게 보기 편하게 그래프로 표시를 해 놓은 거야. 그래프 어렵지 않아? 요거 그대로 갖다가 그래프에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봤더니 결론 하나. 탄성력의 크기는 어때? 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어때? 비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용수철을 당기는 힘과 용수철의 탄성력. 자, 용수철은 당기는 힘에 의해서 길이가 늘어난다라고 했어. 용수철이 정지해 있을 때는 탄성력의 크기는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지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자, 이렇게 하는 실험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실험인데 좀 방법이 다른 거야. 같은 주제 다른 실험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다른 탐구인데 이번에는 뭐를 달아놓냐면 용수철을 처음에 용수철의 길이를 재고 여기에 추를 1개 달고 2개 달고 3개 달고 4개 달고 이렇게 추의 개수를 늘려가지고 늘어난 길이를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를 1개 달았을 때의 늘어난 길이와 2개 달았을 때 어때? 추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길이도 점점 커지겠지. 추의 개수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서로 비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게 추를 1개 달았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뭐가 중력이 작용을 했어. 그리고 탄성력은 그 반대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니까 탄성력의 크기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추를 매다는 방법도 있고, 저기 위에처럼 힘에 잡아당겼을 때 그 힘의 센서 이용을 해서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 같은 주제 다른 탐구하기 문제 봅시다. 용수철을 당기는 힘이 클수록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가 어때? 커요. 크다. 용수철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용수철의 탄성력의 크기와 어떨까? 같겠지. 맞아? 그 다음 용수철의 탄성력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에 어때? 비례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고, 자, 용수철의 탄성력과 여기 탄성력이네. 그 다음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관계를 보니까 어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와 탄성력의 크기는 서로 어때? 비례하지. 얘 커지니까 얘도 커지고 얘 커지니까 얘도 커졌어.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용수철을 당겨서 용수철이 12cm 늘어나면 10이면 1N이 될 거고, 12cm 늘어났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 1.2N이다라는 거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마찰력의 정의를 먼저 보면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어떠한 이러한 기울어진 빗면에 이 공책 위에, 책 위에 얘를 이렇게 올려놓게 될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정도 이렇게 기울어졌는데도 얘는 안 내려가지. 근데 얘 봐봐. 조금 더 하니까 지금 기울기가 커지게 되니까 얘가 미끄러지게 되지. 기울기가 작을 때는 미끄러지지 않았는데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접촉하는 면에서
물체는 이렇게 내려가려고 했고 금방 선생님이 이렇게 기울기 이렇게 해놨더니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될 건데 얘가 어느 순간에는 기울기가 낮을 때는 가파르지 않았을 때는 얘가 움직이지 않았어 밑으로. 왜냐면 밑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뭐가 마찰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게 이렇게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 얘가 이렇게 미끄러져 밑으로 내려왔지. 그러면 이 반대 방향으로 향하던 마찰력보다 이 운동하는 이쪽으로 힘이 더 작용을 했겠지. 중력이 더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얘가 미끄러지기 시작한 거야. 미끄러지기 전에는 마찰력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접촉한 두 물체가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얘를 방해하는 힘을 우리는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방해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마찰력의 방향이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마찰력이라고 하면 어떠한 물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지면에 물체가 이쪽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했어. 얘가 운동이 이쪽으로 일어나지. 그러면 마찰력은 어디로 작용하겠어? 그 반대 방향인 이쪽 방향이 뭐가 돼? 마찰력의 방향이 되겠다.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 마찰력의 방향이 되겠다.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 여기 실을 매달아서 이쪽으로 힘을 줬어. 그런데 얘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다라고 볼 거야. 내가 힘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당겼는데도 얘는 움직이지 않았어. 그러면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이 뭐냐라는 거지. 그러면 금방 뭐라고 했니? 힘을 준 방향,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했지. 지금 힘을 어디로 줬니? 이쪽으로 줬는데 움직이지 않았어. 움직이지 않더라도 마찰력의 방향은 어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인 이쪽 왼쪽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체가 움직이지 않아도 마찰력이 작용을 했다. 그리고 그때 마찰력의 방향은 힘을 준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힘을 줬어. 힘을 이쪽으로 줬어. 그랬더니 얘가 운동하다가 얘가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움직인다? 그러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뭐가 돼? 마찰력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면을 따라서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어. 지금 왼쪽, 이쪽, 비스듬히 이쪽으로 내려와. 그러면 마찰력의 방향은 어디가 돼? 반대 방향인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방향이 마찰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어떠한 물체가 운동을 하려는 걸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라고 했는데 이 마찰력이 왜 생기냐라는 거지. 왜? 자, 아까 선생님이 이 책 위에다가 뭐를 올려놨니? 이렇게 리모컨을 올려놓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얘가 왜 내려가지 않느냐라는 거지. 여기 표면을 확대를 하면 확대를 하고 미끄러 보여도 이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어떻게 되니? 오돌도돌하게 거친 표면이야.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마찰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가 아무리 매끄러워 보이는 표면이라도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가 울퉁불퉁하니까 운동 방향을 이쪽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마찰력이 생기게 된다. 왜?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까 표면이 아무리 맨질맨질하고 평평하다라고 해도 거기를 확대를 보면 거칠려고 했지. 그러면 이 접촉면의 거칠기와 마찰력을 비교를 하면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지금 많이 거칠해. 여기가 많이 거칠하면 얘가 어떻게 돼?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잘 안 움직인다라는 거야. 더 많은 힘을 줘야 된다라는 거야.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여기는 평평해. 똑같은 2N의 힘을 주고 여기도 2N의 힘을 주고 얘가 똑같이 1kg의 중량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1kg의 중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는 거칠어. 여기는 어떻게 돼? 얘 거칠지 않고 얘보다는 더 맨질맨질한다라고 했었을 때 얘는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어때? 천천히 움직여. 아니면 똑같은 질량이라고 했었을 때 더 큰 힘을 줘야 얘가 미끄러져. 운동을 하고 얘는 작은 힘으로도 어떻게 돼? 움직인다. 혹은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얘는 빠르게 움직이고 얘는 천천히 움직인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접촉면이 맨질맨질해. 그러면 마찰력의 크기는 어때? 작다라는 거야. 접촉면이 거칠다? 마찰력이 커. 접촉면이 맨질맨질해? 마찰력이 작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 여기 보면 이 커다란 냉장고 박스가 있어. 냉장고가 들어있는 박스. 둘 다 냉장고가 들어있는 박스를 이제 끓을 거야. 같은 힘으로 끓을 건데 하나는 그냥 일반 바닥에서 끓 거고 하나는 얼음 위에서 끓 거야. 그럼 어디가 잘 미끄러져서 이쪽으로 움직이겠어? 당연히 매끄러운 면에서 이러한 바닥, 일반적인 바닥 거친 면보다는 매끄러운 면에서 훨씬 더 물체가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 크다라고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똑같은 힘을 끌었는데 잘 안 미끌려. 얘는 잘 미끌려. 그러면 얘가 마찰력이 더 크다라고. 얘 마찰력이 작아. 즉 표면이 거칠면 마찰력이 크고 표면이 매끄러우면 마찰력이 작다라는 겁니다. 접촉면이 거칠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이번에는 둘 다 매끄러운 면이야. 그런데 하나는 냉장고 박스야. 하나는 여기는 뭐냐면 컴퓨터 박스라고 합시다. 무거운 물체가 있고 가벼운 물체가 있었을 때 무거운 물체를 끌려면 더 큰 힘이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얘는 작은 힘만 줘도 이렇게 살살살살 끌려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체의 무게를 비교를 했었을 때 가벼운 물체보다는 무거운 물체가 마찰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니? 자,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커진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 접촉면이 거칠면 마찰력 커. 그 다음에 물체의 무게가 무거우면 마찰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봐야 되고 여기에서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의 넓이와는 관계가 없다. 지금 여기에서 봐봐. 밑에 닿는 이 접촉면의 넓이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이게 넓이가 넓으면 마찰력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자, 여기 탐구통에서 그걸 한번 알아보자. 실제적으로 그런지. 자, 여기 탐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찰력에서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건데 이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가, 나, 다, 라 이렇게 실험을 해볼 건데 여기 보면 똑같은 크기의 나무 토막을 이용을 하고 밑에 뭐를 넣을 거면 뭐라고 하지 이거? 나무판이야? 나무판 그리고 여기는 그 위에다가 사포를 올려놨어. 다에는 사포가 뭔지 아니? 그래서 거칠은 면 그걸 막 긁어내는 오돌도돌한 그 접촉면이 굉장히 많은 오돌도돌한 부분 거친 그런 걸 사포라고 하지. 사포를 놓고서 지금 얘를 똑같은 나무 토막을 놓고 용수철 저울로 잡아당겼었을 때 이게 움직이지 않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그 힘의 크기를 측정을 하는 게 용수철 저울이거든. 움직이기 시작할 때 5N이었고 지금 사포 위에다 올려놓고 똑같은
이 넓은 부위에 바닥으로 놨었을 때 거친 부위에서는 7N이었어. 그리고 얘를 두 개로 올려놨어. 사포 위에다가 두 개로 올려놨더니 얘는 14N이야. 그리고 얘를 어떻게 돼? 얇은 쪽으로 놨고 당겼었을 때 어때? 5N이야. 자, 그러면 가와 나의 마찰력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야.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을 때 얘 힘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었을 때 힘이 뭐야? 마찰력과 같을 거라. 그러니까 얘는 마찰력이 5N이고 얘는 7N이야. 얘가 뭐가 다르니? 둘 다 넓은 면인데 얘는 거친 면, 여기는 매끄러운 면이야. 즉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라는 걸 우린 이 실험을, 이 탐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 같은 무게인데 얘는 사포가 있어. 거칠어. 7N이야. 여기는 매끄러워. 5N이야. 마찰력이 누가 크다? 거친 면이 마찰력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와 다야. 둘 다 거친 면인데 얘 나무토막 한 개, 나무토막 두 개. 나무토막 한 개는 7N이고 나무토막 두 개는 14N이 될 겁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가와 라 한번 봅시다. 여기 가와 라 둘 다 매끄러운 면에 나무토막 한 개야. 근데 얘는 어때? 나무토막이 지금 닿는 부분이 넓어. 여기는 닿는 부분이 어때? 접촉면이 좁지. 그랬을 때 얘 보자. 얘 5N이고 얘도 5N이야. 자, 가하고 라를 비교를 했었어요. 둘 다 마찰력이 5N이야. 즉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의 넓이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보면 아우 넓이가 넓어? 그러면 마찰력이 클 거다라고 보통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탐구를 보면 어때? 이 넓이, 접촉면의 넓이하고는 상관없이 마찰력은 같다. 넓거나 자, 그러니까 이걸 책이지. 어떠한 이런 면에 이렇게 닿든 접촉면이 이렇게 좁든 이 넓이하고는 상관없이 마찰력은 같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물체를 있는데 얘를 당겼어. 혹은 밀었어. 근데 얘가 안 움직여. 움직이지 않아. 그건 뭐냐면 자, 내가 힘을 줬는데도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어. 그러면 내가 준 힘, 잡아당기는 힘, 마찰력의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힘의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근데 그 마찰력의 크기보다 내가 당기는 힘이나 미는 힘이 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 움직이겠지. 그런데 마찰력의 크기와 가해준 힘의 크기가 같을 때는 힘의 평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당기는 힘. 당겼어. 몰라. 몇 뉴턴인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5뉴턴으로 잡아당겼어. 움직이지 않았어. 그럼 마찰력은 뭐야? 5뉴턴이야. 10뉴턴으로 잡아당겼어. 안 움직였어. 마찰력의 크기 뭐야? 10뉴턴이 되겠다라는 거야. 움직이기 시작했어. 자, 4뉴턴을 줬는데 안 움직였는데 5뉴턴의 힘을 줬더니 얘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운동하는 경우에는 움직이기 시작했었을 때 가해준 힘의 크기가 마찰력의 크기가 될 거고 움직이지 않아. 그럼 그때 가해준 힘이 마찰력의 크기가 될 거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에 가해준 힘이 마찰력.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움직이지 않았었을 때 준 힘의 크기가 마찰력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마찰력을 우리는 어디에 이용을 할까라는 겁니다. 마찰력이 큰 경우도 있겠고 마찰력이 작은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할 겁니다. 마찰력이 커야 편리한 경우를 먼저 볼 겁니다. 마찰력이 커야 편리한 경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언덕이야. 너무 빨라. 그럴 때 어떻게 돼? 뛰어내려?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을 거야. 그러면 어때? 이 브레이크 그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 브레이크가 이렇게 잡아주지. 잡아줘서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바퀴를 어떻게 돼? 천천히 움직이게끔 잡아주지. 이게 이제 마찰력이 커져서 자전거 바퀴가 멈추게 되는 게 이제 마찰력이 커야 편리한 경우가 될 거고. 그다음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이 바퀴가 미끄러. 그러니까 그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뭘 체인을 감지. 체인을 감아서 눈길에서도 이 바퀴가 미끌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체인을 감을 거야. 그러면 덜 미끌겠지. 마찰력을 크게 한 경우야. 스노우 체인. 그 다음 등산화 바닥을 보면 되게 울퉁불퉁해. 각이 굉장히 많이 져서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등산화가 바닥이 이렇게 밋밋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떤 바위나 아니면 가팔은 그 지면을 밟았었을 때 미끄러져. 그러니까 마찰력을 크게 해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산화 바닥은 울퉁불퉁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겨울철 눈이 쌓이거나 얼음이 덮인 길에 뿌리라고 해서 길가에 옆에 보면 모래를 쌓아놨어.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거나 아니면 빙판이 지면 그 모래를 뿌리라고 쌓아놨어. 노란색 통에 아니면 그냥 푸대자루 같은데 이렇게 놨는데 왜 모래를 뿌리게 되면 마찰력이 커지기 때문에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찰력이 커야 편리한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찰력이 작아야 편리한 경우도 있어. 요거를 구분지어서 기억을 해. 네. 자, 왜냐면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면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다른 것을 고르라고 해서 얘를 마찰력이 작아야 되는 걸 이걸 큰 거 사이에다가 끼워 넣거나 이 마찰력이 작아야 편리한 거에 커야 되는 경우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 경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마찰력을 이용을 할 때 마찰력이 커야 편리한지 작아야 편리한지 그거를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둬야 되겠다. 이번에는 마찰력이 작아야 편리한 경우가 뭐가 있냐면 잘 미끄러지는 거를 생각을 하면 돼. 잘 미끄러지는 거. 스노우보드의 바닥에다 왁스를 칠할 겁니다. 그러면 마찰력이 작기 때문에 어때? 눈 위에서 잘 미끄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스노우보드가 눈에서 미끄러져서 내려가야 되는데 마찰력이 크면 잘 안 미끄러져 가겠지. 그러면 속도가 안 나겠지. 그러면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어때? 잘 미끄러가게끔 그 밑에다가 이 왁스라고 하는 것을 칠해놓는다라는 겁니다. 마찰력이 작아야 돼. 자, 여기 보니까 뭐지? 컬링이 있네. 유명하지. 우리나라 컬링 잘한다고. 그래서 얘를 가다가 쭉 밀어서 이 관약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미리 집어넣은 상대팀 것도 이렇게 튕겨나가게 하는 게 이제 컬링인데, 그래서 앞에서 뭐 빗자루 같은 걸로 앞에서 막 둘이 문대고 있지. 그게 왜 그래? 마찰력을 조절해서 얘의 스톤이 이렇게 가는 것을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방향까지도 조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체인하고 그 안에 있는 그 기어 부분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기름을 칠하거든. 윤활유를 칠해. 그러면 어때? 마찰력이 작아져서 잘 움직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녹이 슬고 잘 안 움직이면 아주 힘들게 막 굴러도 자전거가 안 나가. 그러니까 거기에 마찰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 윤활유를 뿌리면 얘가 살짝만 돌려도 살살 돌아가면 적은 힘을 줘도 잘 갈 수 있으니까.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 물놀이터 보면 물을 거기서 계속 내보낸다고. 만약에 물이 안 내려간 상태에서 그냥 맨살로 거기를 내려간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화상 입잖아. 왜? 마찰력이 커서 그래.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돼? 잘 미끄러갈 수 있도록 물을 계속 조금씩 뿌리지. 그러면 어떻게 돼? 마찰력이 작아져서 쉽게 아주 재밌게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찰력이 작아야 편리한 경우와 마찰력이 커야 편리한 경우를 잘 구분지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미끄러지는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한번 봅시다. 자, 미끄러지는 동안 미끄러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미끄러지는 물체에 마찰력이 계속 작용하면 결국 정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이렇게 장치를 해놨는데 여기 똑같은 아크릴판을 넣고 여기다 물체 하나를 놓으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미끄러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아크릴판 놓고 이렇게 미끄러져 나오는데 여기는 매끄러운 바닥 아크릴판으로 내고 여기는 뭐야? 사포를 놓을 거야. 그렇게 되면 어디가 더 많이 미끄러지고 어디가 덜 미끄러지느냐라는 것을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는 어떨까? 파란색 부분이 매끄럽지.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어떻게 많이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는 거칠어. 거칠으니까 이거 내려와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돼? 이동하는 간격이, 이동하는 거리가 짧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여기는 많이 미끄러져? 자, 이만큼 미끄러져가. 거리가. 여기는 이만큼 미끄러져가. 왜 그래? 여기는 매끄럽고 여기는 거칠어. 그 얘기는 뭐야? 여기는 마찰력이 크고 여기는 마찰력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왜?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을 해? 마찰력이 작용을 하니까 얘는 마찰력이 커.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크게 작용하니까 얘는 조금 움직이는 거지. 얘는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그 마찰력이 작으니까 어때? 운동하는 방향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컬링화의 바닥은 다르대. 양쪽. 그래서 한쪽에는 고무 재질의 밑창이 되어 있고 한쪽에는 테프론 소재의 밑창이 됐다라는 겁니다. 고무 소재 같은 경우는 잘 안 미끄러지는 소재가 될 거고 테프론 소재는 잘 미끄러진대. 그러니까 이걸 가다가 한쪽은 잘 미끄러지고 한쪽은 덜 미끄러지는 그런 소재로 놓고서 이제 어떻게 돼? 이거를 스톤을 갖고 이렇게 할 때 쭉 미끄러질 때 한쪽 발은 오른쪽 발로 이렇게 들인다라고 하면 잘 미끄러져. 이게 이제 만약에 너무 빨리 미끄러진다 하면 왼쪽 발을 대는 거지. 그래서 덜 미끄러지게. 맞아? 이런 식으로 컬링화는 짝짝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한쪽은 잘 미끄러지는 재질, 한쪽은 잘 안 미끄러지는 재질로 만들어서 빙판 위에서 자유롭게 미끄러지고 멈출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그 컬링하는 사람들 보니까 움직일 때 이렇게 하던데 한쪽 발로 이렇게 한쪽 발로 미니까 한쪽 발은 잘 미끄러지는 재질이라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더라고. 왜? 그냥 이렇게 걸으면 미끄러우니까 그런 식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마찰력이라고 한다. 힘이 작용하여도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한다. 물체의 무게가 마찰력이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체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고 접촉하는 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 자, 이번에는 부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네. 뭐야? 물체가 떠오르는. 아, 그렇지. 액체에 어떤 물체를 놨었을 때 걔가 뜨느냐? 가라앉느냐? 맞아, 그게 부력이야. 가라앉으면 부력이 작으니까. 위에 뜨면 부력이 크니까. 그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액체나 기체 속에 있는 물체가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할 겁니다. 액체에서 혹은 기체에서 그 속에 있는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력의 방향, 아까도 계속 그 힘의 방향 얘기를 했었는데 마찰력은 힘을 주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한다. 힘의 마찰력의 방향이라고 했는데 부력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부력의 방향은 힘을 어떻게 물체를 밀어 올리는 방향이 될 거니까 결국에는 중력의 반대 방향이 부력의 방향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충력은 어디로 작용을 하는데요? 충력은 배웠지. 어디? 지구 중심 방향, 연직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 반대 방향이니까 어디에? 연직 방향의 반대니까 위쪽 방향으로 부력의 방향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푸는 탐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막대 양쪽 끝에 동일한 줄을 매달아서 뭐를 하냐면 수평을 맞춰 놓을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어디에다 집어넣으냐? 이 커브 안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 다음에 동일한 추니까 무게가 같겠지? 여기다가 한쪽에는 물을 채워 넣을 거야. 그러면 얘가
물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차다가 어떻게 돼서 이 추가 물에 잠기게 될 거야. 그러면 물 속에 잠긴 추의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돼? 추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평이 되었던 막대가 어느 쪽? 이쪽으로 서로 왼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현상이 나타날 거야. 자, 지금 얘는 물을 넣기 전에는 수평을 이루고 있다라는 건 얘의 무게와 얘의 무게가 서로 같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동일한 추를 집어넣었는데도 물을 집어넣으니까 이쪽으로 기울었어. 이 얘기는 뭐야? 이쪽으로 뭐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부력이 작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때 부력은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방향, 즉 부력의 방향은 어디가 돼? 이쪽 방향이 되겠다. 이쪽 방향은 뭔데? 중력이 이쪽 방향,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부력의 방향이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력은 이렇게 물에서만 부력이 작용을 하느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야? 기체에서도 부력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물속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서도 부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기 중에서 생활하고 있지. 여기가 지금 공기잖아. 여기가 공기잖아. 공기 중에서 생활하므로 우리 몸에도 항상 부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 그런데 물속에서 작용하는 부력이 이 공기 중 기체에서 작용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다라는 거지. 자, 여기 보자. 물속에서는 공기 중보다 약 816배 정도 부력의 크기가 더 크게 작용을 한다. 바꿔 말하면 기체에서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력을 쉽게 느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부력을 느끼는 방법이 있다가 기체 예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부력이 작용할 때 기체보다는 뭐가? 액체에서 부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기 자, 용수철 저울에다가 어떠한 물체를 이렇게 매달할 거야. 매달았더니 이때 용수철 저울에서 눈금이 차지하는 게 10N이래.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물체의 무게가 16ton이라는 얘기잖아. 그냥 매달아 놨을 때. 그러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10N이다라는 겁니다. 맞아? 그런데 얘를 갖다가 그대로 들고 얘 추를 완벽하게 이 물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자, 물속에 잠겼더니 그때 측정된 값이 6N이라는 거야. 자, 처음에 물 밖에서는 이 물체의 무게는 10N이었는데 이 물에다가 잠겨놓고 측정을 했더니 그때 이 물체의 무게가 6N으로 줄어들게 됐어. 10N에서 16N으로. 그러면 아까 얘는 이 물체가 바뀌지 않았어. 똑같은 물체야. 둘 다 10N의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얘가 왜 6N을 줄어들었어? 이 위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했기 때문에 부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측정한 이 10N에서 물속에 잠겼었을 때 측정한 6N, 10에서 6을 빼면 그 뺀 값인 얼마? 4N이 뭐의 값이다? 부력의 크기의 값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지? 부력의 크기는 그렇게 측정을 하면 돼. 공기 중에서 용수철 저울 가지고 무게 측정하고 물속에 집어넣어서 측정한 값을 빼주게 되면 이 4N이 부력의 크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왼쪽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 자, 금방 물에 잠겨서 그 줄어든 그 물체의 무게만큼을 측정을 하는 방법 말고 이번에는 여기 가득 채웠어. 그래 놓고 얘를 3N이야. 이 물체의 무게가. 얘를 다 물속에 잠기게 할 거야. 그러면 아까 물이 이만큼 차 있으니까
얘를 잠기게 되면 이 추에 이만큼의 부피만큼 어떻게 돼? 이 바깥으로 물이 흐르겠지. 그래서 흘러나온 물에 넘친 물의 무게를 측정을 하면 얘가 그 흘러넘친 물의 무게를 측정을 했더니 그게 2N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가 될 거야? 부력의 크기가 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물속에 집어넣게 되면 얘 봐봐. 지은아, 물속에 집어넣게 되면 여기 1N으로 측정이 될 거야. 그러면 그때 이것만 가지고 뭐라고 했어? 그 차이 원래는 3N이고 여기는 1N이야. 물속에 잠겼을 때 공기 중에는 3N의 그 차이가 2N이 뭐라고 했어? 부력의 크기라고 했지. 그거 말고 이렇게 넘쳐서 흘러넘친 물의 무게를 재서 그게 뭐니? 부력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측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아르키메데스 들어본 적 있지? 왕이 이 순금이 내가 준 대장장이가 한테 순금 이만큼을 주고서 순금 10kg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라 했는데 만들어 왔어. 봤더니 왕관이 10kg이야. 장식 말고 왕관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근데 누가 그런 거야? 저 대장장이가 10kg 중에 8kg만 쓰고 나머지 2kg은 값싼 구리를 섞었대. 그런 소문이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르키메데스한테 야 이거 순금 10kg으로 다 만든 게 맞아? 네가 확인 좀 해봐 하니까 왕이 시켰는데 생각은 안 나. 그래서 어느 날 고민하다가 목욕을 하러 갔지. 목욕을 하러 갔는데 욕탕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들어갔어. 들어가면서 좋다 청산하고 있는데 물이 넘쳤어. 그걸 보고서 유레카 외쳤다라는 거지. 물질이 다르게 되면 부피가 다르니까 그 넘쳐나는 물에 부피가 달라진다라는 걸 알고서 이제 빨개 벗고 유레카 하면서 소리쳤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가득 채운 물에다가 어떠한 물체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넘친 물의 무게를 측정을 하면 그게 부력의 크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혹은 자 물체 기체에서 무게를 측정하고 잠겼을 때 무게를 측정해서 그 차이가 부력의 크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부력의 크기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아까 10N짜리의 무게의 이 물체를 이번에 집어넣을 거야. 물에다가. 그런데 완벽하게 다 잠겼었을 때의 부력이 4N으로 측정이 됐어. 그런데 얘를 반만 잠겨볼 거야. 그 물체를 완벽하게 다 잠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만 잠기게 해놓고 무게를 측정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반만 잠겼을 때는 부력의 크기가 2N으로 나타나더래. 자, 얘를 완벽하게 다 잠겼어. 그러면 부력의 크기가 4N이래. 자, 10N짜리를 반만 잠겼더니 여기 8N으로 측정이 됐고 여기는 다 잠겼더니 6N이야. 그러면 8N이니까 10N에서 8 빼니까 이때의 부력이 얼마야? 2N. 여기는 6N이 측정이 됐으니까 4N이야. 이 차이는 뭐니? 얘는 반만 잠겼어. 얘는 다 잠겼어. 그러면 잠긴 물체가 똑같은데 얘는 반만 잠기고 얘는 다 잠겼어. 잠긴 부피가 다르다라는 거지. 그래서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크다?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크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부력이 크다라는 얘기는 뭐니? 많이 물에 잠겼었을 때 잠긴 부피가 크면 부력이 크다. 잠긴 부피가 작으면 부력이 작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왼쪽에 화물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짐이
가득 실어 있는 이러한 화물선을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부력이 어디서 더 크게 작용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화물선이니까 화물선이 뭐 몇백 톤도 될 거고 해서 기본적으로 무게가 있으니까 얘는 이만큼 이렇게 잠겼다라는 거예요. 비화물선의 경우에. 그에 반해서 짐을 가득 실었으니까 어때? 잠긴 부피가 이렇게 더 크겠지. 그러면 부력이 어디서 더 크게 작용을 한다? 잠긴 부피가 더 큰 짐을 가득 실은 화물선에서 부력이 크게 작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이런 식으로 물에 잠긴 부피가 크다? 부력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력과 물체의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 똑같은 무게, 같은 무게의 금속을 가지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냥 덩어리채로 얘는 펴가지고 뭘 만들었어? 배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똑같은 무게야. 둘 다 100kg이라고 칩시다. 100kg의 질량을 가진 같은 무게의 금속을 가지고 덩어리를 채로 넣으면 얘는 가라앉아. 근데 얘는 배로 만들었어. 크게 부피가 큰 애는 얘는 뜬다라는 거야.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왜 가라앉고 얘는 왜 물 위에 뜨냐라는 거지. 그러면 같은 무게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똑같지. 그치? 무게가 같으니까 중력이 같다라는 거야. 무게가 같다? 중력이 같아. 그런데 얘는 부력이 작용하겠는데 이 부력의 크기가 중력보다 작아. 부력이 작용을 하겠는데 얘는 부력이 더 작아. 중력이 더 크니까 얘는 가라앉는 거고 얘는 부력이 중력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는 부력이 작으니까 가라앉고 얘는 부력이 커서 위에 뜰 거야. 근데 같은 무게인데도 같은 중력을 갖는데도 얘는 뜨고 얘는 왜 가라앉아? 부피가 다르잖아. 얘는 이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얘는 이만큼의 부피가 얘가 크거든. 그 얘기는 뭐니? 부피가 크다, 부력이 크기 때문에 같은 무게의 금속이다 하더라도 얘는 가라앉고 얘는 물 위에 뜨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에 잠긴 부피가 크다, 부력이 크다. 액체 속에서 받는 부력. 자, 우리가 부력에 이용하는 부력의 이용을 볼 건데 액체 속에서 혹은 기체 속에서의 부력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액체 속에서 받는 부력 봅시다. 튜브는 부력을 받아서 물에 쉽게 뜰 수가 있습니다. 자, 워터파크 가면은 무조건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야 돼. 구명조끼가 없으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익사사고 나니까. 구명조끼를 왜 입을까? 혹시 몰라서 그렇게 깊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익사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 구명조끼를 왜 입혀? 구명조끼의 부력을 크게 해서 가라앉지 않게 익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튜브 구명조끼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태왁이라고 있어. 태왁.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들을 집어넣어 놓거나 아니면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쉰다고. 왜냐면 해녀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뭐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밑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지 않지. 숨을 참았다가 들어가서 작업하고 나오고 들어가서 작업하고 나오니까 굉장히 체력 소모가 크지. 그렇다고 이 조금 쉰다고 배 위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이게 하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여기에 부력이 큰 태왁을 위에다 동동동동 띄워놓으면 어떻게 돼?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좀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부력을 이용을 하는 액체 속에서 받는 부력, 태왁. 자, 잠수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 뭐 하냐면 이 안에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뭘 채우냐면 바닷물을 채울 거야. 그러면 부력보다
이 중력이 크면 밑으로 가라앉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내보내. 바닥에 가라앉았었을 때 이 안에 있는 물을 내보내. 그러면 이 중력은 작아지고 부력은 커지니까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되겠지. 이렇게 중력과 부력을 이용을 해서 물에 가라앉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잠수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가지고 이제 적군이랑 싸울 때 이용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액체 속에서의 받는 부력의 예가 될 거고, 그 다음 기체 속에서 받는 부력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파티를 하려고 하면 풍선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놔서 거기 밑에 꼬불꼬불꼬불하게 생긴 뭐를 매달아 놓니? 리본 매달아 놓지. 그래야 예쁘게 이제 파티룸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지은이가 이제 파티하려고 입으로 후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이렇게 매달아 놨더니 이게 어떻게 돼? 무거워서 가라앉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끝에다 테이프 붙여 그렇게 매달아 놓는데 이게 테이프가 떨어져. 그럼 다시 또 올라가서 붙여야 돼. 천장이 팔이 안 닿으니까 사다리 놓고 얼마나 불편해. 그러면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 헬륨을 집어넣을 거야. 헬륨은 공기보다 가벼워. 그러니까 부력이 크게 작용을 하니까 그냥 놔도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 놀이동산 가면 애들이 그 핑크퐁이니 뭐니 그 실 매달아 놓고 다 이렇게 들고 다니지. 그때 위에 동동동동동 떠 있다고. 맞아? 요즘에 뭐 밤에는 그 호수공원 가니까 그 불 들어오는 게 있다고. 뭐 하트 모양을 해가지고 동동동 끌고 다니. 그 손을 놓치면 어떻게 돼? 부력이 크니까 하늘 위로 날아가겠지. 이런 것들. 헬륨 풍선. 부력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다음 풍등 있지. 풍등.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잘 안 하는데, 왜냐면 등 얇은 그 천이나 한지 같은 종이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뭐니? 조그만 촛불을 올려놨지. 그래가지고 여기 불 피워놓으면 어떻게 돼? 얘가 부력이 커지게 되니까 위로 이렇게 올려지. 거기다가 대만 가면 그거 많이 한다며. 대만 가면 거기다 소원 적어가지고 소원 이렇게 띄우면 그게 멀리 날아가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바로 떨어지면 소원이 안 이루어지나? 뭐 그렇게 하는 이런 풍등이 부력을 받아서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된다. 자, 열기구 봅시다. 열기구 안에 공기가 뜨거워지면 부력을 받아서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된다. 자, 이렇게 열기구가 있으면 여기를 어떻게 돼? 가열하게 될 거야.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어떻게 돼?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지게 되지. 그치? 부피가 커져. 그러면 우리 배웠지? 밀도는 질량이라고 했어. 질량을 부피로 나누는 게 밀도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질량을 일정하지. 얘는 일정해. 바뀌지 않아. 그러면 부피는 커져. 부피는 커지면 밀도는 어떻게 되죠? 작아진다라고 했지. 밀도가 작아져. 그러면 어떻게 돼?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간다고. 이게 뭐야? 부력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돼. 즉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밀도는 작아져. 부력이 커져. 그러니까 열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야. 자, 막 30m, 40m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해? 죽을 것 같아. 공기도 희박하고 무서워. 그럼 어떻게 돼? 안에 불을 끌 거야. 불을 끄면 어떻게 돼?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얘는 부피는 줄어들게 되겠지.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어. 그러면 밀도는 커져. 그러니까 부력이 작아지니까, 밀도가 커지니까 부력이 작아지니까 밑으로 다시 가라앉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체 속에서 받는 부력, 이것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쿠버 다이버 하는 사람들 보면 중성부력을 연습한다라는데, 자, 여기 스쿠버 다이빙 하게 되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뭐하니? 뭐 물고기 보고, 뭐 그 산호도 있는 거 보고, 그 물속 풍경을 보는 게 이제 스쿠버 다이빙인데, 얘네가 이제 중성부력이라는 것을 연습을 해서 여기 물속에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적은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유영하는 것을 이 중성부력이라고 하는데, 중성부력이라고 하는 건 중력하고 부력의 크기를, 중력과 부력의 크기가 이렇게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물에 완전히 가라앉지도 않고 물에 뜨지도 않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거기서 이제 움직이고 하는 걸 유형이라고 하거든. 그게 이제 용이로 쉽게 할 수 있어서 그 안에 가서 뭐 걷기도 하고 물고기한테 밥도 주고 하는 것들을 하겠지. 그럴 때 얘네는 이 다이버들이 이 부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부력 조절 장치나 아니면 허리에 이제 납 주머니 같은 것들을 차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중력과 부력의 크기를 갖게끔 조절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중성 부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액체나 기체가 그 속에 있는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한다. 액체나 기체 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 자, 부피가 커야 부력이 크다라는 거. 무게가 10N인 물체를 용수철 저울에 매달아 물속에 넣었을 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7N이라고 했어. 자, 무게가 10N인데 용수철 저울에 매달아서 물속에 넣었더니 7N이야. 그러면 그 차이인 3N이 뭐가 될까요? 부력의 크기가 된다. 자, 물속에서 부력 측정하기 한번 봅시다. 자, 이 탐구에서는 물속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고 부력이 작용하는 방향, 부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번 설명해 볼 겁니다. 자, 용수철 저울에다가 추를 매달고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읽을 거야. 그랬더니 측정값이 2N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이렇게 있으면 추의 반만 이렇게 잠기게끔 잠길 때의 측정값이 11.85N이 측정이 됐습니다. 얼마가 줄었니? 0.15N이 줄어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추를 완전히 다 잠긴 상태로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의 측정한 값이 1.7N입니다. 감소한 값이 0.3N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가 물에 잠기기 전부터 반만 잠기고 완전히 잠겼었을 때 용수철 저울이 2N에서 1.85N, 1.7N으로 감소를 했지. 그 얘기는 뭐니?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방향, 즉 중력과 반대 방향이 위로 뭐가 작용해? 힘이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부력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 어디로? 위쪽 방향으로. 그랬을 때 여기 반만 잠겼을 때는 얼마? 0.15N의 부력이 작용을 했고 다 잠겼을 때는 0.3N의 부력이 작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이 잠겼을 때 0.15N이고 다 잠겼을 때는 얼마니? 0.3N이야. 즉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크다?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탐구가 되겠습니다. 맞아? 자, 팁 봅시다. 용수철 저울의 눈금값과 부력의 크기. 자, 이 부력의 크기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값에서 뭘 빼? 물속의 용수철 저울의 눈금값을 빼주면 그게 뭐가 된다? 부력의 크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같은 주제인데 다른 탐구야. 탐구가 조금 달라. 자, 여기 보면 물이 담긴 수조에다가 풍선을 띄울 거야. 그리고 여기 저울로 풍선을 눌러서 물에 이렇게 풍선이 조금씩 여기다 이렇게 잠기게끔 조금씩 밀어 넣었을 때 이 저울의 눈금을 한번 관찰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만큼이 잠겼을 때 이만큼이 잠겼을 때 다 잠겼었을 때 이렇게 물속에 잠긴 부피가 커질수록 이 저울의 눈금이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탐구가 될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물속에 잠긴 부피가 크다라고 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도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즉 부력은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방향,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위 탐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표시하라고 했네. 추가 물에 잠겼을 때 용수철 저울의 눈끝값이 감소하네. 부력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맞네. 추가 물에 잠겼을 때 측정한 용수철 저울의 눈끝값은 추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다? 아니지. 그치? 잠기기 전과 잠긴 후에 측정된 값을 빼야 그게 부력의 크기라고 했는데 추가 물에 잠겼을 때 측정한 용수철 저울의 눈끝값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부력의 크기가 아니지. 물속에 잠긴 추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용수철 저울에 추를 매달았더니 물 밖에서 이게 얼마니? 20N이네. 그런데 물속에 잠긴 다음에 측정한 값이 17N이네. 이때 추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 얼마니? 20N에서 17N을 빼주면 되겠다. 작용한 부력의 크기는 3N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력의 방향이라고 했지.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뭐라고 했어? 중력의 방향이라고 했고, 부력은 중력의 반대 방향이니까 부력의 방향은 어떻게? 이렇게 위쪽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